김영하 작가 단편소설 제목 퀴즈쇼입니다. 1분 작품 감상 가이드입니다. 이 작품은 거대 도시 서울에서 부유하는 청춘들의 고독과 상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소통 방식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 특유의 속도감 있는 문체와 도시적 감수성이 돋보이는 이 소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퀴즈쇼라는 가상의 세계와 정답 없는 부조리가 가득한 현실 세계를 대비시킵니다. 작품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2000년대 중반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청년 실업과 그로 인해 무력감에 빠진 이른바 88만 원 세대의 정서를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주인공들은 퀴즈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텔레비전 속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승부와 그 이면에 감춰진 개인의 비극적인 서사가 과연 어떻게 교차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특히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는 세상의 시선과 그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인물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 감상 포인트입니다. 겉으로는 가볍고 유의적인 퀴즈 대결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타인에게 닿고 싶어 하는 간절한 열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 낭독을 시작합니다. 퀴즈쇼 녹화는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스튜디오는 조명 때문에 더운 데다가 먼지가 많아 목이 칼칼하고 눈이 아팠다. 나는 은희를 처음부터 알아봤지만 은희는 일부러 그러는지 아니면 그새 나를 잊어버렸는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우리의 경쟁자 4명이 차례로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은희와 나 둘만 남아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되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사근사근하다가 카메라가 꺼지면 우리를 애취급하며 시건방지게 굴었다. 다음 단어들에서 연상되는 도시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파블로 피카소, 연극제, 교황청. 삐익. 내가 먼저 버튼을 눌렀다. 네, 정동국 씨가 먼저 누르셨네요. 정답은 아비뇽? 아비뇽? 네, 정답입니다. 하체를 가린 전광판에 내가 얻은 점수가 나타났다. 사회자가 정답을 해설하기 시작했다.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작이죠. 아비뇽의 아가씨들. 그리고 이 도시는 또 아비뇽 연극제로 유명하고요. 한때 이곳엔 교황청도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 아비뇽 연극제는 그 교황청 뜰에서 열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정동국 씨, 어떤 분야 고르시겠습니까? 나는 침을 삼켰다. 그러면서 슬쩍 은희를 바라보았다. 은희는 눈을 살짝 내리깐 채 다음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사 50점 하겠습니다. 정동국 씨, 역사에 강하신가 봐요. 조은희 씨,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아직 긴장이 덜 풀리신 것 같은데요. 은희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미소만 지어 보였다. 은희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여성스럽고 성숙해져 있었다. 하긴 나와 동갑이니 은희도 벌써 24이었다. 조선의 제20대 왕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유명한 희빈장 씨,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재위 기간이 4년에 불과한 비운의 왕으로. 삐익. 이번에는 은희가 빨랐다. 조은희 씨가 빨랐네요. 정답은 경종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튜디오에 박수가 터졌다. 은희가 살짝 눈을 치켜뜨며 내 점수판을 살폈다. 그러다가 나와 눈이 살짝 마주쳤지만 이내 새침하게 눈길을 거두었다. 네, 조은희 씨도 만만치 않은데요. 결승전답게 팽팽한 양상입니다.
자, 선택권은 조은희 씨에게 넘어갑니다. 선택하시죠. 은희는 별로 주저하지 않고 지리 40점을 골랐다. 마다가스카르를 묻는 문제였는데 은희가 빨랐다. 이제 그녀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 지리를 선택했다. 다음 문제는 힌두교의 7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바라나시를 묻는 문제였고, 이번에도 은희가 간발의 차이로 맞췄다. 그 다음 문제의 정답은 그랜드 캐니언이었는데, 은희가 실수로 요세미티라 대답하는 바람에 내가 가로챌 수 있었다. 공방전이 이어지고 찬스를 쓰고 어쩌고 하다 보니 은희와 나는 마지막 문제까지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은희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찬스를 써서 앞서가던 내 덜미를 잡아채고 앞서 나갔다. 점수 차는 80점이었지만 남아있는 마지막 문제가 100점짜리였기 때문에 내가 맞힌다면 역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 문제는 쉽지 않았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입니다. 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 당시 그곳에서 활약하고 있던 프로이트와 아들러에게 배웠고요. 2차 대전 중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부모와 아내, 그리고 두 자녀와 함께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후 그때의 체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실존 분석을 제창하고 로고테라피를 창시하였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삑! 먼저 버튼을 누른 것은 나였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읽지 못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심리학개론 시간에 분명 배운 적이 있는 학자였다. 나는 숫자에는 약했지만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를 기억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다. 정동국 씨가 빨랐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면 극적인 역전으로 우승하시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모두 2천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자는 2천만 원 부분에 과장되게 힘을 주었다. 마치 그 2천만 원만 있으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지금 같은 학생 신분엔 2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이라도 큰 돈이었다. 이 순간 방청석에 와 있는 엄마와 아빠, 형과 누나의 눈동자가 모두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 돈이면 디지털 카메라도 사고 휴대폰도 바꾸고 인터넷 서점, 장바구니 속 의책들도 모두 사리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적립금으로 또 몇 권은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사회자가 싱글거리며 그러나 어딘가 야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였다. 그런데 그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은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희와 나의 눈이 마주쳤다. 은희는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정답 대신 은희가 겪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다. 문득 궁금했다. 아, 은희는 어떻게 그 일을 겪고도 지금 저렇게 태연하게 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자, 정답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가 퇴근하자 그제야 나는 황급히 정신을 수습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안다고 믿었던 정답이 마치 어지러운 가방. 깊숙한 곳에 작은 동전처럼 잡힐 듯 하면서 명쾌하게 잡히지 않았다.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은 후에야 빅터라는 이름까지만 겨우 생각해낼 수 있었다. 분명히 성까지 알고 있었는데 성도 그렇게 어려운 성은 아니고 꽤 흔한 성이었는데 유대인 특유의 성도 아니고 유럽에는 정말 흔한 성이었던 것 같은데 프 그러자 더 혼란스러워졌다. 내 머릿속엔 유럽의 흔한 성 수십 개가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프리드만, 프로이트, 프랭클린. 5초 드리겠습니다. 5, 4. 나는 절망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눈을 떴다.
은희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1. 정답은 빅터 프리드만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사회자는 관습적인 상기된 표정으로 내 대답을 따라했다. 빅터 프리드만? 둥둥둥둥 효과음이 들려오더니 전혀 다른 방향에서 떼행 소리가 났다. 사회자가 나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나서 소리쳤다.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기회는 조은희 씨에게로 넘어갑니다. 조은희 씨가 만약 정답을 못 맞히시면 기회는 다시 한번 정동국 씨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정답은? 은희는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했다. 빅터 프랭클입니다. 아, 그거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은희가 이겼다. 그러나 어쩐지 이것이 정의인 것만 같았다. 빅터 프랭클? 정답입니다. 스튜디오에 요란한 축하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 나도 박수를 치며 은희를 축하해 주었다. 사회자가 은희에게 물었다. 상금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불우이웃 돕기에 쓰이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나머지 상금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부모님과 함께 이번 여름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실 건가요? 은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이어폰으로 PD의 지시를 받더니 다시 물었다. 자, 우승 상금은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은희는 인상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다. 여름 옷을 몇 벌 사입을까 합니다. 사회자가 당황스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카메라들의 불이 꺼지고 방청객들이 수렁거렸다. 무전기를 든 PD가 은희에게 다가갔다. 무슨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방송에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도로 끝내시면 되잖아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PD는 은희의 수긍이 어딘가 석연차는 듯 입을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저으며 원래의 자리로 복귀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사회자가 다시 묻자 은희는 차가운 얼굴로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다. 사회자는 서둘러 네, 우승까지는 미처 생각 못하신 모양이군요. 어쨌든 조은희 씨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마무리를 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녹화는 끝났다. 부모님과 형, 누나가 다가와 나를 위로했다. 엄마는 계속 은희를 힐끔거렸다. 은희는 엄마를 보았을 텐데도 가까이 와서 인사하거나 하지 않았다. 내가 한번 가볼까? 그래도 오랜만인데. 아빠가 엄마를 만류했다. 형과 누나도 은희한테 차마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은희만 훔쳐보다가 결국 스튜디오를 떠났다. 상금 그거 너무 아까워 마라. 요즘 1,000만 원이 돈이냐? 아빠가 호기롭게 말했지만 나는 사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잘 실감이 나질 않았다. 엄마가 고기 재놨으니깐 대충 마무리하고 얼른 집으로 와. 네, 알았어요. 지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빠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까 보니까 무슨 출연료 어쩌고 하던데요. 뭘 적어줘야 되나 봐요. 아빠, 우리 먼저 가요. 남자친구와의 주말을 날려버린 누나는 뾰로통한 얼굴로 아빠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나만 남겨둔 채 온 가족이 퇴장했다. 결국 은희와 우리 가족들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쭈뼛거리며 은희에게 다가갔다. 은희는 방송 작가에게 계좌번호와 주소, 주민번호 따위를 적어주고 있었다. 방송 작가는 원천징수가 어쩌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었지만 은희는 별 관심 없는 표정이었다. 은희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동구가, 나 기억해? 그럼, 난 또, 아빠는 퀴즈에 방해될까봐 일부러 모른 척 했던 거야. 그렇구나. 참 축하해. 방송 작가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러세요? 근데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작가가 호들갑을 떨었다. 저희도 여기 와서야. 아, 예선 때 서로 못 보셨구나. 은희와 나는 함께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방송국의 복도는 미로 같았다. 나는 태어난 척하면서도 눈으로는 열심히 로비로 나가는 출구를 찾았다. 그러나 은희는 별로 말이 없었다. 결국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로비로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입구에서 출입증을 반납하고 신분증을 돌려받았다. 너 어디 사니? 은희가 물었다. 나는 저 홍제동 쪽에. 너는? 목동. 여의도에서 가깝겠구나. 흥. 우리는 정문 앞에서 어색하게 서서 인사를 나누었다. 잘 가. 은희는 돌아서서 정차해 있는 택시로 걸어갔다. 나는 망설이다가 은희를 불러 세웠다. 은희야. 왜? 은희가 돌아보며 물었다. 혹시 배 안 고프니? 은희가 빤히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배고프냐고? 응. 어디 가서 밥이나 같이 먹지 않을래? 그럴까? 은희는 선뜻 제의를 받아들였다. 난 여기 잘 몰라 밖에 통 나오질 않아서. 여기 강 건너 홍대 쪽에 가서 먹을래? 나야 뭐 아무거나 좋아. 우리는 택시를 타고 홍대 앞 퓨전 일식집에 가서 초밥과 우동을 먹었다. 밥값은 상금을 탄 은희가 냈다. 우리는 맥주를 몇 잔 마시고 헤어졌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 방송에 출연한 후 나는 일생에 걸쳐 받을 전화를 며칠 사이에 다 받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모든 동창들,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멀고 먼 친척 그리고 같은 학과의 친구들까지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유명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일지 새삼 실감이 났다. 사람들은 내가 날려버린 2천만 원 실은 1,000만 원이었는데도 나보다 더 아까워했다. 빅터 프랭클만 맞췄어도 사람들은 빅터 프랭클을 마치 미국의 영화배우 이름이나 되는 것처럼 불러댔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에 도서관에 가 빅터 프랭클의 책을 빌려 읽기도 했다. 그런데 은희와 나를 다 알고 있는 중학교 동창들은 빅터 프랭클보다 은희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래로 은희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멀쩡하더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다니? 예뻐졌더라. 같이 술 한잔 했니? 걔 지금 누구랑 산대? 외국 간 거 아니었대? 나는 은희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권했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번째 부류는 은희와 느슨하게나마 인간관계를 이어오던 그러나 나와는 소원하던 그룹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런저런 따분한 소리들을 짓거리다가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하나같이 은희를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왜? 사이코야. 어떻게 사이콘데? 일단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기가 방금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약속 잡으면 만나기 직전에 또 문자가 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갑자기 외국 나가기 전에 꼭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을 내서 나가면 안 나와 있어. 전화해보면 전화가 안 돼. 문자는 씹고. 그러다 며칠 후에는 메신저로 연락이 와. 못 만나고 나오게 돼서 미안하대. 휴대폰도 잃어버리고
컴퓨터는 고장나고 여권 기한도 다 돼 정신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 또 몇 달 지나면 이번에 한국 들어가니까 만나자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속는 셈 치자. 마음을 먹고 들어오면 연락하라 하면 또 꿩 구워 먹은 소식이야. 도대체 뭐냐? 대학교 1학년 때 은희와 함께 교양 과목을 들었다는 여자애는 또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다. 조를 짜서 발표를 하잖아. 그럼 은희도 뭘 맡을 거 아냐?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재를 해온다거나. 근데 처음에 기획할 때는 말도 잘하고 걔가 잡학박사잖아. 이런저런 가이드라인도 잡고. 그래서 애들이 뭘 많이 시키면 군말 없이 받아들고 가. 그러곤 안 나타나. 사람 환장하는 거야. 나는 걔랑 중학교 동창이란 이유로 죄도 없이 걔 찾으러 다니고. 내가 무슨 개 시녀야 뭐야?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그래서 겨우 찾아내면 뭐라는 줄 알아?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막상 발표 날엔 안 나타나. 나중에 물어보면 아팠대. 애당초 뭘 맞지를 말든지. 남자 관계와 얽힌 소문도 많았다. 영어 강사하는 캐나다 남자랑 산대. 고등학교 중퇴한 남자애를 데리고 산다던데. 내가 듣기론 유부남하고 사귄다더라. 좀 더 구체적인 소문은 이랬다. 원래는 KTX 안전 점검하러 온 프랑스 사람하고 살다가 그 남자가 돌아간 뒤엔 프랑스 와인 수입하는 회사의 이사. 근데 특이하게도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래. 하여간 그 사람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잠깐 연하의 남자애도 하나 만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고작 24살의 여자애가 불러일으켰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소문들이 메뚜기 떼처럼 내게 몰려왔다. 그들이 말한 바대로라면 인간성도 나쁘고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무책임한 데다가 내숭 그 자체인 여자애를 나는 왜 좋아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잘 되지 않았다. 친구들이 해준 말들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문자를 쳤다. 그러나 답장이 오지 않았다. 소문이 불러일으킨 상상들에 사로잡혀 나는 밤잠을 통 이루지 못했다. 소문과 달리 은희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대담한 연두색 스커트에 프릴 달린 흰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는데 방송 때보다도 훨씬 예뻤다. 나는 처음보다 더 긴장되었다. 우리는 여느 남녀들과는 좀 다른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남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시시콜콜한 시사 문제나 역사, 지리나 책 이름 따위를 안주로 삼았다. 이런 잡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이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이 작가, 은희가 이렇게 시작하면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다. 공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 B. 생택쥐 페리. 땡. 힌트 계속 나간다. 유럽의 교육 새벽의 약속. 모르겠는데. 힌트 고. 콩쿠르상도 받았어. 프랑스 작가 맞는데. 에밀 아자르란 필명으로 콩쿠르상 한 번 더 받았어. 힌트 고. 결정적 힌트.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로맨가리. 딩동댕. 그럼 내가 배턴을 이어받아 퀴즈를 낸다. 이 도시. 도시 좋아. 은희가 눈을 빛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어. 오래된 도시구나. 힌트 고. 아드리아해의 면에 있고. 그럼 이탈리아 도시야? 힌트 고.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데. B. 두브로브니크. 딩동댕.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이런 사설 퀴즈쇼에는 어떤 나르시시즘이 있다. 상대방이 문제를 잘 맞히면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문제를 잘 맞춰도 상대방이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문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양자가 동등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은희가 두브로브니크라는 도시를 마친 것은 대단하지만 그건 우선 출제자인 내가 그 도시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두브로브니크란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것도 알아야 하고 아드리아해의 면에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어야 한다. 소양강댐. 은희의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퀴즈야? 아니, 얼마 전 소양강댐이 수문을 열었는데 봤냐고. 아니, 2003년 8월 태풍 매미 이후 3년 만이었대. 장관이었어. 텔레비전에서 봤어. 내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정보가 있었다. 73년인가에 완공되고 지금까지 수문을 연 게 33번밖에 없대. 은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근데 그 얘긴 왜? 너 여자랑 처음 잔 게 언제야? 글쎄, 혹시 2003년쯤 아니야? 혹시 그때 해보고 지금껏 못 해본 거 아니야? 소양강댐처럼. 무슨 소리야? 나는 발끈했지만 되짚어보니 의외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섬뜩했다. 2003년에 나는 21살이었고 처음으로 사귄 여자애와 강릉으로 놀러 갔던 기억이 났다. 그럼 그게 첫 번째였단 말인가? 아니야. 은희가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그때 사귀던 여자가 은희를 알 리는 없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다 문득까지 그렇다고 인정해봐야 믿질 게 뭐냐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렇지? 그렇지? 은희가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퀴즈쇼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뭘 그렇게 좋아해? 내가 맞췄잖아. 어쩐지 너 꼭 그럴 것 같았어. 기분이 나빠졌다. 근데 그건 왜 물어봤어? 그냥 날 보는 눈길이 좀 끈적끈적해서. 내가 그랬니? 흥.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맥주를 들이키며 눈을 흘겼다. 너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욕망이 생겨.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예쁘고. 무섭지 않아? 왜 무서워? 너야 그냥 피해자일 뿐인데. 하여간 알았어. 네 성욕은 인정해줄게. 3년이나 못했으니 오죽하겠어? 근데 너 같은 남자 요즘 한둘이 아니래. 일본에서도 전차남인가 하는 책이 화제가 됐잖아. 10년 아니 20년씩 여자와 데이트 한 번 못 해본 남자들이 수두룩하대. 일본에도. 그렇다면서 40살까지 못 해본 남자라는 영화도 있잖아. 은희는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내 콧등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너랑은 참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우리가 퀴즈광이잖아. 은희가 갑자기 핸드백에서 노트를 꺼냈다. 노트 갈피 속에는 A4 용지 한 장이 반으로 접혀 들어 있었다. 은희는 그걸 펼쳐 들이밀었다. 한번 해봐. 이게 뭔데? 제목은 해봤어? 29 OX로 표시해봐. 서로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 나는 볼펜을 꺼내 들고 표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은희는 내가 체크한 항목들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러브레터 받음 X, 은행 대출 X, 입원 X, 수술 X, 혼자 불고기 X, 골저로, 선거 투표, 혼자 여행 호 헌혈호, 개인두 고양이 양육호, 이베이호, 실신 X, 유체 이탈 X, 바둑 X, 결혼 X, 전생의 기억 X, 장기 X, 이혼 X, 요가 X, 벌에 쏘이다 X, 샤브샤브 O, OS 재설치 O, 사격 O, 식용 달팽이 O, 치마 들추기 O. 넌 지금껏 한 게 없구나. 하고 보니 나도 좀 한심했다. 고작 치마 들추기 같은 것에나
동그라미를 치다니. 그러네. 운도 좋고. 은희는 진심으로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이거 네가 만든 거니? 아니. 이걸 왜 만들고 있어? 인터넷에서 찾은 거야. 재밌지? 은희는 내가 체크한 설문지를 다시 접어 핸드백에 집어넣고 예쁜 장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엔 이러저러한 다양한 카드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계산은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상금도 많이 남았는데 뭘. 어차피 돈 쓸 데도 없어. 나는 굳이 말리지 않았다. 은희는 계산하러 가며 지나가는 말처럼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고 말했다. 정말? 싫음 말고. 은희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같이 타려고 했지만 은희는 손사래를 치며 혼자 가버렸다. 전화해. 밤거리엔 수많은 연인들이 서로 어울려 쏘다니고 있었다. 외로운 다목적댐만 거리에 남겨졌다. 나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 채팅룸에 들어가 퀴즈 동호회 회원들과 밤새 퀴즈를 주고받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었다. 피부에 비늘이 돋는 기분이었다. 마른 세수를 하니 내 얼굴이 마치 남의 얼굴처럼 느껴졌다. 일산 시절 은희와 나는 같은 동네에 살았다. 은희가 그 동네를 떠난 후에도 한동안 우리는 단독주택지구에 남아 있었다. 은희네 엄마와 우리 엄마는 같은 테니스 클럽 회원이어서 꽤 친한 사이였다. 깡마른 우리 엄마와 달리 은희 엄마는 건강미가 물씬 풍기는 미인이었다. 테니스를 하도 열심히 쳐 팔꿈치에 문제가 생긴 뒤로는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와는 계속 너나드리를 하며 어울려 다녔다. 은희 엄마는 또 이런저런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일주일에 2번 결식 아동을 돕는 자원봉사를 했다. 그 시절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 엄마를 통해 퍼져나갔다. 소리바다의 개발자는 법정에서 나는 음악 파일의 공유만 도왔을 뿐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 침해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사용자들이다라고 항변했다던데 엄마가 딱 그 짝이었다. 엄마는 이야기를 증폭시키거나 날조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발신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통과시키곤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고 누군가 따지면 벌써 알고 물어보던데라며 방어했고, 아니 그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 고 캐물으면 글쎄 내가 원체 정신이 없어서라고 둘러댔다. 어쨌든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엄마 덕분에 나는 엄마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시시콜콜 알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우리 집을 드나들던 엄마 친구들이 한둘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은희 엄마는 단연 발군이었다. 테니스를 치던 시절에는 방금 샤워를 마친 발그레한 얼굴로 짧은 반바지에 가슴이 깊게 파인 셔츠를 입고 우리 집에 들러 엄마와 함께 오렌지 주스를 마시곤 했는데 방심한 듯 꼰 갈색 다리가 정말이지 고혹적이어서 나는 그 앞에선 오금도 한 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그에 비하면 딸인 은희는 아직 풋내나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은희 아빠는 은희 엄마 말에 의하면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은희 엄마는 누누이 자기 남편이 매사에 빈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곤 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살아오면서 크게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일도 없다고 했다. 둘의 연애마저도 순조로웠다고 한다. 대학 때부터 만나오다가 은희 아빠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자마자 식을 올렸고 곧바로 아이 둘을 낳았다. 첫째가 은희였고 둘째가 남동생인 정수였다. 은희 할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후에 은희 아빠는 즐기던 술과 담배를 한 번에 끊었다고 했다.
명이 짧은 집안이잖니. 우리 엄마는 그렇게 짧게 논평을 했다. 나중에 그 논평은 불길한 아이러니가 되어 내 뇌리에 오래도록 남았다. 어쨌든 그 후로 은희 아빠는 사람이 많이 달라져 주말 농장도 분양받고 틈만 나면 가족들을 데리고 가손수 유기농 작물을 재배해 먹었다. 은희 엄마는 곧잘 거기서 거둔 당근이며 호박 같은 것을 들고 오곤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대학에 가지 않는 날이면 붉은색 바이크복을 차려입고 근사한 산악자전거를 타고 동네 뒷산을 올랐다. 은희가 11살 때에는 온 가족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서 살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은희 아빠가 그곳에 방문 교수로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희 엄마 말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은희를 아빠가 거의 끌고 오다시피 했다고 한다. 은희 아빠의 지로는 가족은 함께 있어야 가족이다라는 거였다. 조기 유학이니 기러기 아빠니 하는 말들이 막 생겨날 때였는데 은희 아빠는 그런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 은희 아빠는 학위도 한국에서 받았고 필라델피아에 가기 전까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입만 열면 미국 사람처럼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툭하면 애들을 앉혀놓고 여기는 내 집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 엄마는 큰 소리로 아빠 들으라는 듯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듯 요란하게 웃어댔다. 무슨 일 때문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 학교 일이었겠지만 나도 한 번은 은희네 집에 전화를 걸어 은희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한 일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은희 아빠였는데 거기 은희네 집이죠? 라고 묻는 내게 아니 여기는 내 집이고 은희는 내 딸이야 라고 대답해 무안을 주었다. 은희네 집이나 우리 집 모두 그냥 지나가는 뜨내기들에게는 근사해 보였겠지만 막상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밖에서 보는 것과 많이 달랐다. 처음 토지공사에게서 택지를 분양받은 주민들 모두는 아마 최선을 다해 남다른 집을 설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들은 남들이 모두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몰려갈 때 의연하게 단독주택을 지을 생각을 했던 약간은 남다른 혹은 남다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다 짓고 보니 이상하게 모든 집이 서로 비슷해져 버렸다. 그냥 시트콤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예쁜 집들에 지나지 않았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 대도시 교회의 집들을 닮았다고들 했다. 담은 흰 베니어판을 다듬어 낮게 세워 개들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였고 정원을 손질하는 이웃들끼리 얼굴을 마주하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부분 밤늦게나 돼야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정원에서 얼굴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다. 주부들도 낮에는 나름대로 바빠 한가롭게 집에 남아있는 여자는 거의 없었다. 여자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했다. 그게 끝나면 점심은 친구들과 만나 밖에서 먹고 오후엔 뭘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들과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다. 오직 은희 아빠만이 미국의 중산층 백인처럼 생활했다. 일찍 집에 들어와 잔디도 깎고 아이들과 원반 던지기도 했으며 멋진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탔다. 아이들의 귀가 시간도 엄격하게 통제했고 자신도 일찍 집에 들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은희 동생인 정수는 어렸을 적 가벼운 자폐 증세가 있었다. 매사에 빈틈이 없는 은희 아빠로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다. 자폐아를 키운다는 건 계획에 없었으니까. 교수도 빨리 되고 결혼도 잘하고 집도 멋지게 지은 분이셨지만 자폐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매사에 빈틈이 없는 분답게 그 문제에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은희 아빠는 아내를 다독여가며 정수를 최고의 의사에게 데리고 가 치료를 맡겼을 뿐 아니라 틈나는 대로 해외 학술지에 실리는 자폐에 대한 논문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주치의와 토론을 벌이며 정수의 치료에 심혈을 기울였다. 말도 마세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은희 엄마는 자랑인지 푸념인지를 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여간 지독한 양반이라니까요. 담배하고 술 끄는 것 좀 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누라는 확 안 갖다 버리나 몰라. 호호. 다들 재밌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자지러졌지만 나는 그게 왜 웃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정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주의 깊은 전문가가 아니면 병력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호전되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거듭 입상까지 하면서 학교에선 꽤 유명한 아이가 되어갔다. 그렇게 되자 사소한 자폐 증세는 곧 묻혀버렸고 선생들의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었다. 자폐라는 까다로운 병을 극복해낸 은인의 집은 더욱 화목해 보였다. 어떤 행복한 집에서도 문제를 찾아내고야 마는 우리 엄마도 은인의 집에 대해서만은 남편이 좀 꽉 막혔다더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은인의 집은 자연히 엄마의 소리바다에서 점점 사라졌고 그에 따라 동네의 관심에서도 조금씩 멀어져 갔다. 동네에는 그 집 말고도 불행한 글에서 재밌는 집들이 널려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거나 부인이 자살을 기도했다거나 빚보증을 잘못 써 거덜이 났다거나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났기 때문에 엄마로선 그런 중대 사건만 중개하는 데에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그러나 동네의 이 모든 자잘하고 흥미로운 불행은 어느 초저녁 한 남자의 출현으로 일제히 가슴을 쓸어내리는 놀라운 행운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낡은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연 뒤 장비를 챙겼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거실에 불이완하게 켜진 은인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나는 집에서 MBC 1일 연속극 보고 또 보고를 보고 있었다. 당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던 프로여서 아마 동네의 거의 모든 집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남자는 부엌 뒤 다용도실 쪽 방범창을 장도리로 뜯고 안으로 들어갔다. 은희 아빠는 빈틈없는 사람이었으니 문단속도 잘했을 터이지만 그런 식으로 침입한다면 막을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타인에 대해 잘 모른다. 그저 자기 같을 거라고만 생각한다. 은희 아빠는 설마 도둑놈이 온다 해도 그렇게 무식하게 뚫고 들어오겠는가 생각하셨겠으나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들이 있지 않은가.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대담하게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달려오던 은희 아빠의 머리를 장도리로 후려쳐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그날따라 살짝 선잠이 들어있던 은희 엄마를 끌어내 역시 장도리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한다. 살인자는 내쳐 2층으로 올라가 잠들어 있던 정수를 목 졸라 죽였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아직 숨이 붙어 있던 은희 부모님을 절명시켰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마치 눈앞에서 본 것처럼 선하게 그려냈다. 정말 그쪽으로는 재능이 있는 분이었다.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마치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사건 이후 걸려온 수백 통의 전화에 엄마는 지루한 줄도 모르고 떠들어댔고 이야기는 점점 더 정교해져 갔다. 그 남자는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사람을 살해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글램피딕인가 하는 술을 냉장고에서 꺼낸 육포와 땅콩을 곁들여 얼음을 타 마셨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집안의 모든 거울을 옷과 천으로 가려놓았다. 옷이 자꾸 흘러내리니까 누런 포장용 테이프로 붙여놓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집을 떠났다.
다음 날 오전 제주도의 영어 캠프에서 돌아온 은희가 열쇠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올 때까지 이웃들 중 누구도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걸 몰랐다. 은희만이 집에 오는 내내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불길한 예감을 받았었노라고 경찰에서 얘기했다고 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은희는 안방 입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엄마를 보고 너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온 후 부들부들 떨며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축번호를 눌러아 은희를 어리석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은희 엄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집 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끈질기게 들려왔다. 은희는 그제야 119로 전화를 걸었다. 119는 경찰에게 연락했고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착했다. 그로부터 한동안 부검이니 증언이니 용의자니 범행 동기니 하는 낯선 수사 용어들이 우리 엄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 입에 무시로 올랐다. 모두들 방범창을 새로 달았으며 아직 사설 경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집들은 서둘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학교 앞길은 엄마들이 몰고 온 승용차로 미어터졌고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은희는 장례를 치르고도 한참 후에야 동네에 나타났다. 마치 동네 사람들 모두 몰래 숨어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것 같았다. 은희가 이모와 함께 차를 타고 나타난 지 5분도 안 돼 동네 사람들 거의 전부가 은희네 집 앞에 모여 있었다. 물론 그 중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와 우리 엄마도 있었다. 은희 삼촌은 먼저 와서 은희와 이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는 지뢰밭을 걷듯 조심스레 말라붙은 혈흔을 피해 자기 방으로 올라가 옷가지와 짐을 챙겨야 했다. 재혼을 앞두고 있던 은희 이모가 따라 들어갔지만 곧 구역질을 하며 먼저 뛰쳐나왔다. 은희 삼촌은 은희 아빠가 몰던 SMO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놓고 은희를 기다렸다. 은희가 트렁크에 짐을 챙겨 내려오자 이모는 은희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그녀는 다음 달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슈퍼마켓을 하는 남자가 아니라 가서 슈퍼마켓을 할 남자라고 했다. 나한테는 그거나 그거나였지만 엄마에게는 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다. 은희는 한 달가량 이모 집에 머물렀지만 더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삼촌네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은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울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 은희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은희야, 나 결혼 안 할래. 나 안 할게. 은희는 오히려 어른스럽게 이모를 다독였다. 이모, 난 괜찮아. 정말이야. 은희야, 이모가 부를게. 자리 잡히면 꼭 부를 테니까 거기서 대학 다니자. 응? 알았어, 이모. 이웃들은 혀를 차며 은희를 동정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은희 삼촌을 어딘가 비난하는 표정으로 은희 이모를 힐끔거리고 있었다. 은희 삼촌은 은희 아빠와는 대조적이었다. 그 깔끔한 분과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모였다. 록그룹의 가수처럼 머리를 길게 길러 포니테일로 묶고 찢어진 청바지에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다. 엄마 말로는 은희네 집안의 오래된 골칫덩이고 음악 함내하고 돌아다니느라 아직 결혼도 못했다고 했다. 은희야, 이제 그만 가자. 은희 삼촌은 아직도 이모와 껴안고 있는 은희에게 다가가 말했다. 은희 삼촌은 이렇게 갑자기 사춘기의 조카를 떠맡게 된 것을 적잖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게다가 몰려든 동네 주민들의 뜨거운 시선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물론 형과 형수가 한꺼번에 세상을 뜨는 일도 아무리 어른이라지만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은희가 이모에게서 떨어져 SM5 쪽으로 걸어가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가와 은희의 손을 잡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마음 굳게 먹어라. 잘 살아라. 가끔 놀러와라. 은희는 끝내 울지 않고 떠났다. 우리 엄마는 또 은희, 그거 독한 애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와서는 동네방네 은희가 흉가를 떠나는 장면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방송 속에서 은희는 불쌍하면서 동시에 억세게 운이 좋은 아이였다. 은희를 동정하는 건지 부러워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상한 언어가 흘러다녔다. 그것은 비단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랬다. 은희는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20살이 될 때까지는 삼촌이 유산을 관리하지만 그 이후로는 모두 은희의 것이었다. 일산의 단독주택과 대지, 논산의 임야와 아버지, 어머니의 보험금과 은행 예금이 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20살만 되면 아이들은 은희 얘기가 나올 때면 그 말을 주문처럼 외워댔다. 은희는 가족 소파에 편안히 몸을 기댄 채 말했다. 나도 애들이 날 부러워하는 건 알고 있었어. 처음엔 어이가 없고 너무 분해서 잠을 못 잤어. 가뜩이나 무서운데 잠을 못 자니까 더 무서웠어. 창문만 덜컹거려도 가슴이 내려앉고 병원에 오래 다녔어. 거의 공황장애 수준이었으니까. 나는 한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어. 내가 나간 사이에 가족이 몰살당했잖아. 사람들이 아무리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거야. 나도 이론적으로는 알지. 내가 집을 나가는 것과 살인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그렇지만 나가면 가슴이 뛰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한 발짝도 옮기질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집에 있으면 여자애들이 은근히 전화해서 사람을 떠보는 거야. 처음에 나는 도대체 걔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약속도 잡고 겨우 용기를 내 밖으로 나가보지만 결국 버스 정류장까지도 못 가고 돌아오는 거야. 버스를 못 타겠어. 너무 무서워. 그런 기분 알아? 모를 거야. 나에 대해 어떤 소문이 도는지 나도 잘 알아. 무책임하고 변덕스런 애라고 하겠지. 한 번은 나가서 애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얘기는 결국 내가 가진 돈 얘기로 흘러가. 취직도 안 해도 되고 유학도 맘대로 갈 수 있고 사 입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솔직히 부모 죽은 거 말고 뭐가 부족하냐는 투야. 물론 애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 하지만 난 알 수 있어. 결국은 그 얘기야. 뭐 피해망상? 너도 내가 정신병자처럼 보이니? 어쨌든 좋아.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 이젠 비행기도 타고 외국도 다녀오고 그래. 하지만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그래서 집에서 사전 같은 걸 뒤적이며 지내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해. 범인은 사건 석 달 후 훔친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해보니 무려 15명의 사람이 살해당했다. 일산에서 수색에 이르는 이른바 경의선 일대가 범인의 활동 무대였다. 범인은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문득 영감이 떠오르면 범인의 표현이다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영감을 준 집으로 들어갔다. 반지하 방에 살던 여자 3명이 죽었고 상가 주택의 4층에 살던 주인 부부가 죽었고 밤늦게 귀가하던 여자 경리가 죽었다. 여자 경리의 죽음 때문에 경찰은 최초 돈에 얽힌 원한 관계를 의심했다. 그녀가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의 엉뚱한 비리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몇몇 집은 문이 장도리로 잘 젖혀지지가 않아 범행을 포기했다. 은인의 집은 미국식 교회 주택을 본떠 지은 그 번듯한 목조 주택은 이런 무식한 장도리에는 너무 약했다. 범행 동기는 돈도 성욕도 아닌
그야말로 살인 그 자체였다. 밤이 되면 살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이전에 저지른 살인을 반추하고 또 반추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곱씹고 그것을 다시 실행에 옮기는 장면을 떠올리고 또 떠올리다가 구형 승용차를 몰고 나가 거리를 헤맸다는 것이다. 범인이 잡혔다고 은희의 공포가 수그러든 건 아니었다. 그런 인간이 그 범인 하나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으로는 한 번 연쇄살인범을 만난 사람이 다시 연쇄살인범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확률을 곱해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살아가면서 우연히 연쇄살인범과 마주칠 확률이 0.1%라면 각기 다른 연쇄살인범을 두 번 만날 가능성은 0.0001%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은희처럼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몰살당한 사람이 다시 연쇄살인범을 만나 피해를 입을 확률은 그냥 만날 확률보다 훨씬 적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말이었다. 현실에선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당했는데 언젠가 다시 또 당하지 말란 법이 왜 없겠는가? 라고 묻게 된다. 무엇보다 은희는 밖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열쇠로 문을 따고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이 무서웠다. 나는 은희의 얘기를 조용히 들었다. 뭐라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 역시 그녀의 돈과 재산, 행운에 관심 있는 인간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었다. 나는 그냥 모든 것을 수긍해 주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는데. 근데 어쩌다 퀴즈쇼까지 나오게 된 거야? 이젠 어딜 돌아다녀도 괜찮은 거야? 아, 그게 얘기하자면 길어. 그 순간 일하는 아주머니가 다가와 은희와 내 커피잔을 치워갔다. 이모 왜? 은희는 그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고 있었다. 쿠키 좀 갖다 줄까? 아주머니가 은희에게 물었다. 응. 키위 있지? 그거 하고. 그러면서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아니, 너 혹시 맥주 할래? 주면 좋고. 무슨 맥주? 뭐가 있는데? 있을 건 다 있어. 내가 집에서 홀짝홀짝 좀 마시거든. 밤에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기도 하고. 난 백스가 좋던데. 백스라거? 다크? 다크.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가더니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는 거기에서 백스 다크 한 병을 꺼내 쟁반에 잔과 함께 받쳐 가지고 왔다. 땅콩과 말린 오징어채도 곁들여서였다. 나는 백스를 따서 잔에 따랐다. 넌 안 마셔? 배가 좀 부르네. 은희는 슬쩍 내 표정을 살폈다. 나 혼자 살기엔 이 집이 좀 크다고 생각하지 않니? 글쎄. 나는 집을 슬쩍 둘러보았다. 목동의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 좋기 50평은 돼 보였다. 다들 우리 집에 오면 그 얘기부터 하는데 학생한테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냐고. 그치만 집이야 크면 누구한테나 좋은 거 아냐? 학생이든 노인이든 작은 집이 좋을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그야 그렇지. 난 20살에 벌써 다 늙어버렸다고. 누가 그 심정을 알겠어? 20살 생일날에, 그러니까 정말 정식으로 성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말야. 삼촌이 통장이며 집문서며 다 챙겨서 서류 봉투에 넣어서 주더라. 정말 막막한 거야. 삼촌 가고 나서 열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었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취직 때문에 애달복달할 일도 없고, 무능한 부모 때문에 속 끓일 일도 없고, 사회체제에 분노할 일도 없었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공부는 왜 하고 취직은 왜 해?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 부모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20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 당연하지.
애들 대학 공부시키고 그러고도 부부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쓰려고 모은 돈이었으니까.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삼촌은 요즘 뭐 하셔? 삼촌은 경희대 앞에서 카페를 하셨더랬는데 망했지, 뭐. 음악은 안 하시고. 그 나이에 록은 힘들잖아. 일단 몸이 안 되고 그래서 카페를 차렸는데 친구들이 놀러와서 자꾸 대마초를 하는 바람에. 저런. 그래서 지금은 네팔에 가 계셔. 거기서 친구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한대. 내가 좀 보태드리기도 했고. 너네 삼촌 취향에는 오히려 거기가 맞겠다. 은희의 삼촌이 딱 한 번 EBS의 무슨 음악 프로에 세션맨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기타만 치고 있어서 누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사실 삼촌은 나 책임지는 그 3년도 엄청 부담스러워했어. 나도 처음엔 삼촌 무지 무서웠다. 밤에 삼촌하고 둘이만 집에 있으면 뭐 가족이니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어떻게 알아 싶은 거야. 내가 좀 유난하니?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삼촌은 나 때문에 한동안 술도 끊고 집에 일찍 들어와 나 밥도 챙겨주고 나름 되게 노력했는데 나는 나대로 삼촌이 술 끊고 맨 정신으로 멀뚱멀뚱 앉아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야. 삼촌은 술에 적당히 취해 있을 때가 더 착해 보이거든. 그런데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이 어딘가 어둡고 그렇더라고. 나도 미칠 뻔했어. 밖에는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집에 있자니 삼촌이 신경 쓰이고 힘들었겠네. 나는 백스다크를 마셨다. 어느새 잔이 비어버렸다. 이번에는 은희가 냉장고에 가서 맥주를 더 꺼내왔다. 한 병은 내가 마실 백스다크였고 다른 한 병은 기네스 드래프트였다. 은희는 걸어오면서 말했다. 근데 참 이상해. 나는 삼촌이 참 무서웠거든. 내 재산도 가로챌 것 같고 나쁜 친구들과 다 해먹고 어디 도망갈 것 같고 그랬는데 삼촌은 오히려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그걸 축내지 않으려고 애썼어. 차린 카페가 망했을 때도 그랬고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줄 때도 그랬고. 교통사고를 내셨어? 응. 음주운전에 무면허, 게다가 횡단보도 사고였어. 삼촌 말로는 애가 빨간불에 막 뛰어왔는데 글쎄 어떤 미친 애가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들겠어? 다행히 어린애 팔만 부러지는 선에서 끝났지만 삼촌은 굳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자기가 그냥 감방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하여간 그 3년 남짓한 동안에 여러 일이 많았어. 어쨌든 그래도 삼촌은 우리 엄마 아빠가 물려준 재산을 비교적 고스란히 넘겨줬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말야.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람 모르겠다고 생각한 건 우리 이모야. 삼촌보다 나이가 2살 어려서 후견인이 못 됐거든. 캐나다 가면서도 그렇게 날 붙잡고 울더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얼른 캐나다 오라고 야단인 거야. 근데 난 캐나다 별로거든. 가려면 뉴잉글랜드나 뉴욕, 이런 미국 동부 쪽이라면 모를까 토론토는 아니었어. 좀 구리잖아. 그런데 이모는 부득불 우기면서 내가 그리로 와야 한다는 거야. 결국 이모가 한국에 들어왔어. 그리고 재산 정리되는 대로 자기랑 같이 토론토에 가서 자기 부부랑 살기 뭐하면 베드룸 하나짜리 아파트 얻어서 살면 된대. 거기서 대학도 다니고 뭐 그렇다나. 하도 그러기에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모네가 하던 슈퍼마켓이 거의 거덜나기 직전이었던 거야. 별 준비 없이 이민 간 한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슈퍼 아니면 편의점인데 목도 안 좋고 경쟁도 치열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야. 구글로 그 슈퍼 이름 넣고
딱 쳐보니까 주르륵 뜨더라고. 나도 이해는 해. 이모도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그 위기만 좀 넘기자. 그리고 은희한테도 잘해주자. 그랬을 거야. 그래도 난 좀 놀랐어. 같이 사는 삼촌은 자기가 감방 가면서도 손을 안 벌리는데 이모는 세상에 그 먼 데서도 내 돈을 노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를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은희의 얘기를 듣다 보니 마치 그녀가 갑자기 제위에 오른 여왕처럼 느껴졌다. 미약한 왕권과 이를 노리는 왕족들의 암투, 간신들의 바로. 아, 위기에 처한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집 구경시켜줄까? 그럴까? 나는 맥주잔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 은희를 따라 걸었다. 이건 뭐니? 나는 장식장 비슷한 아름다운 가전제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 와인 냉장고. 오, 와인은 온도가 중요하거든. 열화되면 맛이 변해서 좀 곤란해. 자, 이리 와. 나는 그녀를 따라 서재에 들어섰다. 보통 집에서 안방으로 쓰는 큰 방과 전실을 그녀는 서재로 쓰고 있었다. 두 개의 방은 드레스룸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곳에도 은희는 책을 쌓아두었다. 멋진데. 인간들한테 실망하고 나니까 출구는 딱 두 개밖에 없더라. 자세히 보니 은희는 꽤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짐짓 세상의 신산을 다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뭔데? 책과 종교. 종교? 응, 그런 일 당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하찮아 배더라고. 인간이 얼마나 값없는 존재인지 알겠고. 그래서 성당에 가고 싶다고 삼촌한테 말했더니 삼촌이 동네 성당에 데려다 줬어. 야, 요즘은 동네 성당도 다 홈페이지가 있어. 그거 알아? 아니. 근데 성당 가는 건 안 무섭디? 응, 처음엔 나갈 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성당에 앉아 있으니까 안정이 되더라. 신기했어. 그 안에서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거기서 꽤 재밌는 수녀님을 한 분 만났어. 뭐랄까, 얼치기 심리학자 같은 분이셨는데 왜 성당에 그런 과정 많이 있잖아. 부부 피정이나 이런저런 심리치료 과정, 그런 거. 그런데 가서 좀 배우셨나 봐. 내 얘기를 듣더니 나름의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야. 아마 내가 첫 번째 실험 대상이었을 거야.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꽤 효과가 있었어. 우리 집에도 한번 놀러 오셨었는데 은근히 술도 잘하시고 하여간 재밌는 분이셨어. 그분 말씀이 공포에 굴복하면 안 되고 조금씩 맞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한대.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사람 많은데도 가보고 어두운 집에 혼자 들어와 불도 켜보고 그 마지막 과정이 바로 퀴즈쇼였어. 그래. 내가 퀴즈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하루는 나더러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쇼에 나가보라는 거야. 자기가 신청도 대신 해줬어. 막상 나가보니 재밌더라. 예선 때는 수녀님이 데려다 줬는데 본선 때는 나 혼자도 가겠더라고. 아주머니가 들어와 더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자 은희는 오늘 수고하셨다며 그만 가보시라고 말했다. 참 이모, 내일 오실 때 저 그거 좀 사다 주세요. 그거. 그거가 뭘까 궁금했지만 아주머니는 알아들었는지 응, 알았어. 내일 일찍 올게 하고는 뒤로 돌아 서재를 나갔다. 은희는 아주머니가 나간 후에 또 뭐 필요한 게 있는지 현관까지 뒤따라 나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사이 나는 은희의 서재를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다. 서재의 중심에는 내가 늘 갖고 싶었던 정신문화연구원 발행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 전 28건이 놓여 있었다. 은희의 서재는 24살 대학생의 서재라기보다는 은퇴한 교수의 서재처럼 보였다. 은희가 서재로 돌아와 정말 편안해 보이는 의자에 앉았다. S자를 위해서
꾹 눌러 옆으로 느린 것 같은 독서용 의자였는데 발을 올려놓고 책을 읽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다. 여긴 자료방이라 좀 따분하지? 소설이나 만화 같은 건 건넌방에 있어. 근데 동구가, 응? 넌 꿈이 뭐야? 꿈? 글쎄. 곧 졸업인데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냐? 글쎄 일단 공익 근무나 마치고. 너 공익이니? 응. 내년에 소집돼. 내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 근데 사실 내 꿈은 퀴즈왕. 은희가 놀려댔다. 아니, 난 말이야, 출판 평론가가 되고 싶어. 출판 평론가. 좋잖아. 늘 책 보고 그것에 대해 쓰고 출판사에서 책도 막 보내주고. 은희가 야릇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야, 정동국. 너 좀 귀엽다. 뭐가? 너. 왜? 은희가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여기 들어와 살래? 뭐? 나 밤에 좀 무서워서 그래. 아까 그 이모 가면 혼자 너무 무서워. 그렇겠구나. 너 여기서 공익 근무 다니면 안 돼? 밤에는 여기서 책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나랑도 놀고. 글쎄.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았어. 은희는 토라진 얼굴로 획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가버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녀를 뒤따라 나갔다. 은희야. 왜? 그녀는 나를 외면한 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다. 나는 사과했다. 미안해. 뭐가? 그냥 너무 갑작스럽고. 은희는 음소거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의 소리를 죽였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난 16살 이후로 깨달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걸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늦어버려. 우리 아빠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단호한 태도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고 돌연 울먹이기 시작했다. 은희야, 울지 마. 나는 소파에 앉아 은희를 위로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위로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일전에 은희가 제시한 해봤어? 리스트에도 없던 항목이었다. 그렇게 완벽한 분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야. 인생이라고. 네가 그런 걸 알아? 좀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굳이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은희는 훌쩍거리며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휴지 좀 줄래? 휴지가 어딨는데? 저기 있잖아. 크리넥스 통은 10걸음도 더 떨어진 중국식 콘솔 위에 있었다. 나는 얼른 달려가 크리넥스 통을 가지고 돌아왔다. 은희는 크리넥스를 뽑아 코를 풀고 그 휴지는 그대로 바닥에 던졌다. 눈물은 말랐고 호흡도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은희는 차분한 얼굴로 소리가 나오지 않는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한 뼘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희가 말했다. 너 소양강이라며? 아니, 소양강이 아니라 소양강댐이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은희는 씩 웃으며 소파에 앉은 채로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단추가 하나씩 풀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이 드러났다. 그녀의 속살은 죽은 자기 엄마를 닮아 약간 갈색이었는데 그게 훨씬 더 섹시하게 느껴졌다. 좀 덥지 않니? 자정 너머 하는 7, 80년대 한국 영화에나 나오는 대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니 꽤 효과가 있었다. 대뇌피질 깊숙이 자리 잡은 홍수통제소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러댔다. 어서 방류하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간 댐이 붕괴된다고. 은희는 소파에 올라가 나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슴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자세였다. 그리고 무릎 걸음으로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친구들이 내게 전해준 그녀에 관한 모든 소문들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홍수통제소의 호통은 그 모든 회의와 의구심을 일거에 무력화시켰다. 어서 수문을 열란 말이다. 이 밥통 같은 자식아. 나는 그녀의 허리를 두 손으로 덥석 껴안았다. 허리가 힘없이 내 쪽으로 휘어졌다. 그러자 벌어진 블라우스 사이로 그녀의 가슴이 내 입술에 와닿았고 나는 한 동물학자가 앞에 있는 엉덩이라 부른 그 신비의 굴곡 사이에 얼굴을 파묻지 않을 수 없었다. 들큰한 냄새가 풍겼다. 은희는 내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어루만졌다. 우리 침대로 가자. 은희는 내 손을 잡아 이끌고 침실로 데려갔다. 방은 고급스럽고 화사했다. 방 한가운데에는 높이가 낮은 라텍스 매트릭스의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베드벤치와 사이드 테이블엔 책이 그득 쌓여 있었다. 은희는 스탠드를 켰다. 부드럽고 은은한 불빛이 방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베드벤치 위에 쌓여 있던 책 무더기를 무너뜨리며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녀가 가랑이를 벌리고 드러눕자 나는 그 위로 올라가 팔굽혀펴기를 하듯 두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아랫도리를 그녀에게 밀착시켰다. 그 순간 예기치 않은 나로서는 결코 원치 않았던 수문에 이른 개방으로 인한 급작스런 1차 방류가 있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창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은희는 당황하지 않고 나를 편안히 눕힌 후 내 위로 올라와 내 젖꼭지에 키스를 퍼부어댔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미끈거리는 내 성기를 만지작거렸다.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기 입속에 잠깐 집어넣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자 어느새 기력이 회복되었다.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켜 그녀의 몸을 향해 돌격해갔다. 잠시 후 다시 방류를 시작한 소양강댐은 저수량 대부분을 거의 비울 때까지 물을 쏟아냈다. 우리는 거의 몇 시간을 침대에서 뒹굴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축축한 시트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렇게 있노라니 이 넓은 집에서 은희와 함께 퀴즈도 풀고 섹스도 하면서 지내는 게 도대체 왜 나쁜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은희가 콧소리를 섞어 말했다. 나 성당 열심히 나갈까봐. 왜? 그 수녀님 덕분에 퀴즈쇼도 나가고. 그래서 너도 만나고. 그녀는 수줍은 듯 내 겨드랑이 사이로 파고들었다. 나는 은희의 젖꼭지를 꼬집으며 물었다. 나 자고 갈까? 그럴래? 그래. 정말? 괜찮겠어? 그럼 무서운데 잘 됐다. 나는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 팔에 머리를 올려놓지 않았다. 근데 자기 전에 좀 씻어야 되지 않아? 왜? 그냥 자면 안 돼? 나 집에서는 그냥 자는데. 뭐? 말도 안 돼. 콧소리로도 뭔가를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알았어. 나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침실의 화장실로 걸어가는 나를 은희가 제지했다. 동구가 미안한데 저 거실 화장실 쓰면 안 될까? 나는 방향을 바꾸어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뒤에서 은희의 말이 들렸다. 그리고 그 화장실 옆방 있거든. 거기 있어. 그럼 내일 봐. 잘 자.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은희에게 물었다. 우리 따로 자는 거야? 은희가 생뚱맞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침대에서 혼자 자버릇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자거든. 나는 은희의 침실로 다시 들어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내 속옷과 겉옷을 챙긴 후 밖으로 나왔다. 거실 화장실은 나쁘지 않았다. 거품이 나오는 월풀 욕조가 근사해 처음엔 샤워만 하려다가 아예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긴 목욕을 마치고 나오자 은희의 침실은 벌써 문이 닫히고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은희가 말한 그 방으로 갔다. 현관 바로 앞에 말하자면 문간방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공주님의 방보다 훨씬 소박하고 검소한 방이었다. 나는 싸구려 차렵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조금 분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누워서 천천히 생각해보니 사실 나로선 손해본 게 없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3년 만에 수문도 열었으니 미친 게 다 뭐냐 싶었다. 정말 퀴즈쇼에 나가길 잘했다 싶었다. 아참, 아까 그 김치 냉장고에 가서 맥주나 한 병 더 꺼내 먹을까? 무슨 맥주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걸까? 아니야, 맥주는 그만 마시자. 알코올 중독자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목이 마른걸? 맥주 마시면 아마 나중엔 목이 더 마를 거야. 맥주에 대한 갈망은 겨우 접었지만 다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런저런 잡념 끝에 잠이 들었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애소설이나 퀴즈쇼의 뒷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죽음과 삶, 공포와 용기, 상실과 회복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주제를 유머와 담백함으로 포장한 깊이 있는 성장 서사입니다. 작가 김영하의 특유의 문체는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데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흘려내며 독자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 안에서 점차 진정한 위로와 통찰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대학생 정동국이 우연히 중학교 시절 친구였던 은희와 퀴즈쇼 무대에서 재회합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로서 맞붙지만 결국 은희가 우승하고 이후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은희는 단순한 예쁜 여자가 아니라 16살 때 부모와 동생을 잃고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녀는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재산은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를 고립시키고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국은 그런 은희를 이해하려 하면서도 자신 역시 사회적 압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헤매는 청년입니다. 두 사람은 퀴즈라는 공통된 언어로 서로를 알아가고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도전에 나섭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희가 겪은 공포는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후 남은 공허함이며 인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 공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그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포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희의 경우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성당에 가고 수녀님의 지도를 받아 퀴즈쇼에 나가고 결국 정동국이라는 남자와 섹스를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은희가 정동국에게 해봤어? 라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리스트는 단순한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희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본 것과 해보지 않은 것을 체크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우리는 은희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주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동국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보지 못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고작 치마 들추기 같은 어색한 항목에만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은희는 세상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반면 정동국은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는 은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또한 재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은희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부러워했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접근했다가 배신감을 그녀에게 선사해 줍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모까지도 그녀의 돈을 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담하게 말하는 은희의 대화에서 돈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도 더불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겪은 은희는 돈 덕분에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퀴즈쇼에 나가고 성당에 가고 정동국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그 선택을 통해 그녀는 점차 회복해 나갑니다. 이 작품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정동국과 은희의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진실합니다. 특히 은희가 정동국에게 여기 들어와 살래? 라고 묻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녀는 혼자 살기 두렵고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녀는 정동국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정동국은 처음엔 당황하고 거부하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장면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랑은 화려한 선물이나 로맨틱한 여행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